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김봉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좀 드시나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어떤 정치적 논쟁장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 민족의 자생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근대 이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많은 비서구 세계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역사적 근대 이후에 이 개념들이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개념과 용어는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와 내용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또 맥락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또 확산되고 이용되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리버럴과 데모크라시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원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반된 이념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어떤 억압받거나 탄압받지 않을 그런 인간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추구한 반면에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평등의 기초에서 다수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 서로 엇갈리는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결합되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사상과 이념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 보면 앞에 자유자가 붙은 것처럼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소련식의 소비에트 민주주의라는 것도 해방 공간에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반응 또는 다른 민주주의와는 다른 특정 정치 세력과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의 지향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양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역사적 근대 이후입니다. 처음에 개화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수용됐지만 처음에는 이게 공적 담론장이나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이 왕을 중심으로 한 전제 군주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전제 군주제를 부정하는 사상과 신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용 초기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개화 지식인들의 계몽 활동 속에서 이 사상들이 확산되게 되지만 일제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면서 결국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다만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은 독립운동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이자 신념으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해방공간 때였습니다. 이 해방공간은 실은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국 때 민주주의를 표방했었던 연합국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했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이 승리하면서 전후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인 가치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역시 새롭게 건설된 국가를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 신념에 따라서 건설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
또 중도 계열의 세력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당파적 지향 속에서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당시 지주와 자본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했었던 한민당과 또 그런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지지했었던 미군정 세력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세력들 말고 또 다른 여러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나 또는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주장했었던 중도 계열과 좌익 세력들의 민주주의가 점차 해방 공간에서 거세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폭력적인 탄압과 정치 공론장에서의 억압을 통해서 점차 자유민주주의는 남한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신념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사상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 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유민주주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선거, 그 다음에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사유재산 또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억압받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떠올릴 때 함께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방 공간에서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내용을 실현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좌익과는 다른 우리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정치 논리로서 사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세력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서로 다른 두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파시즘 세력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전후 세계의 패권을 다투던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지향과 정치 체제가 새롭게 독립될 국가들에 이식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권력과 정부가 수립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고자 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건설되기를 바랬고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지향했었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소련에 대한 반대의 진영으로서의 이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긍정적이고 그 내용을 충만하게 채웠던 것들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곧 반공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단 초기에 이승만 정부도 분단 정권이라는 어떤 자기 정당성의 결여, 또 하나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하나의 언어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 경제 원조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반공의 보루인 이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이승만 정부 자신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독재와 자유가 없는 세상이군 가짜 민주주의인 반면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과 언론의 자유들을 포방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승만 정부가 내세웠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내용에 바로 독재를 반대하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자신의 정치 운용이라든가
권력의 어떤 집행의 과정 속에서는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1948년 분단 직후에 서울일보를 폐간하는 것이라든가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950년대는 진보당 간첩 조작 사건과 또 그것을 통해서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숙청하게 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집권 이후에 계속적인 독재와 전제정치의 행태들은 역으로 많은 반란과 저항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배의 논리이고 반공주의의 어떤 이념적 자원이었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지배자들의 논리로만 사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또 권력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요구들을 저항 세력들, 이승만 정권기의 야당과 민중운동의 세력들이 오히려 전유를 하면서 진정한 반공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독재정부를 타도하는 길이 곧 반공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논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의미 속에서 반공과 반독재라는 의미가 같이 자리 잡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보고 또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과 분단 또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이 만들어지게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내용과 성격을 보다 더 대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해방군간의 다양한 조선의 민주주의의 양상들과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군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과 이론들이 등장하게 됐던 배경은 실은 일제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은 실제로 전 세계에 많은 사상적 문화운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결국에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들, 팽창주의 정책들, 제국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을 하는 개조의 바람들이 거세게 불어 닥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1919년에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은 3.1운동이기도 했고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던 과정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생했었던 1929년 뉴욕의 증시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 운영의 원리로 내세웠었던 자유방임병제, 또 그 자유방임병제의 정치 논리였었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자본주의 자유방임경제 체제가 전 세계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소위 말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경제 부흥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수정 자본주의 노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 펼쳐졌던 것이 바로 독일과 일본과 같은 자신들의 경제 블록을 팽창시켜서 자신들의 소비 시장과 공산품들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했었던 팽창주의 세력들의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같은 것들이 발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소련처럼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가면서 경제 대공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라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이런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등장 이후에 다시 한번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인 민주주의 제도와 소련의 공산주의 제도조차 모두가 다 서구 근대 물질 문명의 부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거부하게 하는 운동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의 근대 초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선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일제 식민 통치의 경험과 세계 사주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 지식인들과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었던 자본주의나 또 일본의 어떤 사상 선전을 통해서 소련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미국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련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또 다른 민주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장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점, 또 서구 유럽들의 사회 민주주의를 비롯한 여러 복수의 민주주의의 장단점들을 비교하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상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조선적인 신민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제외한 중도 그룹의 정치 세력들이 새롭게 조선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재용의 삼균주의라든가 또는 배송룡의 신형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백남훈의 연합성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좌와 우의 극단적인 이념이나 미국과 소련의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닌 조선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훈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 경제사학자로서 해방 이후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백남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미국형 자본자 독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으며 소련과 같은 무산자 독재의 프로민주주의를 일거에 단행하려는 의도도 없다. 구라파식의 인민적 민주주의보다도 중국의 형성 과정 중인 민주주의보다도 오늘날의 조선의 정치적 현 단계에 적응할 만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중도 그룹 계열의 정치 세력들이 고민했었던 좌우 대립뿐만 아니라 미소냉전이 가시화되면서 분단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해방 공간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조선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의 지평 속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민주주의의 요소들과 내용들 중에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이승만 정부 때 이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을 거쳐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의 논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저항의 논리로도 같이 함께 활용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속에는 반공과 반독재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권을 타도했던 것들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19 혁명에서 추구했었던 자유민주주의 내용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박정희 정권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좌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정권조차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표방을 하게 됩니다.
좌익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서 집권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반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고자 했던 측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신 체제가 등장하고 박정희 체제가 다시 독재 정부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야당과 제야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박정희 정부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세력으로 규정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배 권력의 논리이기보다는 70년대, 80년대 모두 저항 세력들의 정치적 논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진보나 어떤 저항 세력의 논리이기보다는 어떤 보수화 또는 분단 체제를 강조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의 이념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발생했었던 일련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민중들이 또 야당과 저항 세력들이 반공주의에 긴박해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직선제 또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결사를 주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8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요구가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반공주의가 약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의 지배권을 빼앗겼던 보수와 또 다른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주장과 논리들이 한국 사회에 재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내용과 형식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역사를 살펴보고 되면 절대적이 아니었다는 것,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사적 실천과 참여 과정 속에서 새롭게 그 구성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에 런던 타임즈의 한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다리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혹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로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굵고 강렬하게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과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향후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과 또 많은 우리들의 실천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